지난 시간에 팔구가 한꺼번에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줬었잖아요. 거기서 실제 심화 문제에서는 조금 이제 계산하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숙제를 해줬던 부분에서 질문도 살짝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한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짝 더 이제 계산식 문제까지 갈 수 있게끔도 조금 잡아드릴게요. 일단 94쪽 쉽다. 사람의 신경계.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신경계라고 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 여러 뉴런들 배웠을 거야. 연합뉴런, 그 다음에 감각뉴런, 그 다음 운동뉴런. 그죠? 네, 여기 개성교육과정, 20일 개성교육과정 생명에서 바뀐 게 있어. 용어가 바뀌었어요. 용어가 이름이 바뀌어서 그 바뀐 이름을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으면서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네, 기능들은 유사한데 이름 용어만 좀 바뀐 편이고, 이거 살짝 바뀐 게 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의 역할들에 대한 멘트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여기를 전체를 가닥을 잡고, 그리고 표시간을 주고, 아까 얘기했던 흥분전도 계산 문제 심화를 갈 수 있으면 좀 가볼게. 일단 신경계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시스템,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각각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러면 연합뉴런이 모여 있어서 CPU와 같은 역할, 명령이랄지 등등 어떠한 처리를 해주는 연합뉴런이 모여 있는 곳이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 그 중추신경계가 머리 쪽에 모여 있으면 당연히 뇌고요. 몸통 쪽에 모여 있으면 척수. 그죠? 척추라는 마디마디 뼈 안에 들어있는 긴 신경다발.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배웠던. 자, 연합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그래서 주로 명령을 만들어주는 곳이 중추신경계다. 그치? 자, 그러면 그 중추에 해당하는 곳으로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가요, 음파가 이렇게 들어가요, 피부에 압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라고 보고해주고 있는 체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연합뉴런의 내린 명령에 알맞게끔 행동을 가해주는, 액션을 가해주는,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켜, 아니면 뭐 심장 빨리 뛰라 해, 아니면 뭐 막 꼴록꼴록 움직여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하라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액션을 수행해주고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게 하는 부심성 뉴런과, 그죠? 그 명령에 알맞게 액션을 수행하는, 보고라고 하는 건 전달, 그죠? 외부 감각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부심성 뉴런,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알맞게끔 액션을 수행해주는 이런 원심성 뉴런들이, 이제 운동 뉴런들이 모여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말초신경계가 되겠죠. 말초신경계. 맞죠? 그래서 말초신경계와 중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얼굴 쪽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들어가게 하는 감각뉴런하고, 그죠? 얼굴 쪽으로 정보들이 가는 감각뉴런. 그 다음에 얼굴 쪽에서 몸통, 이제 얼굴 쪽에 해당하는 뭐 잉크를 해, 아니면 뭐 찡그려, 주변에 있던 뇌 근육을 움직여서 마의 소리가 나오게 해줘라고 하는 얼굴 쪽에 연결된 운동뉴런이 이제 머리 쪽에 연결되어 있을 거고, 몸통 쪽으로, 척수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감각뉴런과 척수에서부터 내린 명령에 알맞게, 또는 대뇌에서부터 내린 명령을 척수로 이어져서 액션을 하게끔 해주는 운동뉴런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은 척수 쪽, 몸통 쪽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과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척수신경. 그죠? 그래서 뒤에 신경자가 붙으면 척수랑 달라요. 그죠? 하나로 딱 끝나면 연합뉴런.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뇌신경. 그죠? 뒤에 신경자가 붙으면 뇌랑 달라요. 그죠? 이게 몇 쌍이 있어요? 뇌신경. 얼굴에 연결된 정보가 들어가고 정보가 나가는 신경. 12월달은 31일까지 있어요. 12월 31일로 기억하세요. 12쌍. 얘는 31쌍. 그치? 그래서 31쌍. 이렇게 연결된 각각의 뇌신경과 척수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이 전체가 아울러져서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해주게끔 하더라. 오른쪽 그림에 나와있죠. 사람의 신경계,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말초신경,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95쪽 아래 보면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구분한다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하게 그럼 원심성 뉴런으로 구성된 신경계만을 얘를 또 다시 분류를 해볼까? 어디? 이 원심성 뉴런은 명령을 받아서 액션을 하게 하는 형태인데, 우리 몸에 근육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근육이 주로 골격근,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수위근,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수의근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끔 해준 형태의 액션이 수행된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신경계냐면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체성신경계, 체성신경, 체성운동신경 이렇게 표현하고요. 체성운동뉴런에 의한 체성신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골격근 말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 그거 우리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불수의근에 해당하는 내장근이나 또는 심장근에 만약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 원심성뉴런이. 심장 빨리 뛰라 해. 그 다음에 그 꼬롱꼬롱 소리 나라고 해. 뱃속에서 꾸르륵 그래야 주인애가 밥을 좀 먹겠지? 막 이런 식의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된 불수의근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얘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율신경계와 세성신경계는 운동뉴런 중 그것이 어디 근육에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게 설명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넘겨서 96쪽 가서 검색을 하고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씩의 용어 바뀐 것만 좀 짜보면 될 것 같으니까 전체를 먼저 보자고. 자, 체성신경계는 대부분 대뇌의 지배를 받으면서 반응기관은 골격근이다 라고 책에 나와있죠. 뇌지대로 움직이기도. 그래서 중추에서부터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연결된다라고 나와있죠. 즉 1m가 넘는 형태의 운동뉴런도 있어요. 그래서 중추에 해당하는 대뇌의 운동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하나의 긴 근육, 우리 몸의 이제 골격근까지 하나의 뉴런이 연결되어 쭉 뻗어서 나가는 1m 정도 길이 되는 운동뉴런도 있다라는 거. 뉴런하고 뉴런 사이가 서로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들로 소통하기도 하지만 하나가 길어서 1m 넘는 운동뉴런을 갖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이 다음에 축삭도기 말단에서 화학물질의 분비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신호가 또 이어진다고 했었잖아. 반응기에 해당하는 골격근이든 내장근, 심장근이든 거기에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떤 물질이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주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운동뉴런의 말단에서는 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근육에 연결된 우리의 골격근에 연결된 형태의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 주더라. 물론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걸 주로 분비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체성신경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건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액션을 수행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장근과 심장근은 대뇌의 어떤 명령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대뇌가 아닌 간내나 중간내나 또는 연수. 근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 숨골이 뭐죠? 거기 써져있죠. 1번에 중간내 숨골 촉수의 조절을 받으면, 숨골을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중3 때 연수 배웠죠. 거의 목쪽과 연결된 거의 대뇌의 맨 마지막 끝부분, 척수와 연결된 그 부분이 연수고, 연수가 주로 심장박동 속도의 조절, 호흡운동 속도의 조절, 소화운동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댔잖아. 연수를 숨골이라고 하는 멘트로 바꿨습니다. 개정교과정에서. 그러니까 숨골이라고 하는 중추신경계가 연수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그 연수나 중간에나 척수의 조절을 받아서 반응기관은 주로 혈관이나 내분비샘 또는 내장기관의 반응기관의 명령을 받아 액션들이 수행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자율적으로 중간에나 또는 연수나 척수의 조절을 받는 형태인데, 그 자율신경계는 또다시 두 개의 윤활이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죠? 그래서 자율신경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신경. 자, 그리고 이름이 서로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하나는 막 업시키는 역할, 하나는 막 다운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은 기락적으로 조절됩니다. 우리 몸의 내장근과 심장근을, 그지? 너무 업시키는 얘네만 있으면, 그지? 업시키는 얘네만 있어버리는 거, 심장이 막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운시켜주는 역할도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너무 업이 되면 하나 다운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 작동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감과 부교감 둘 다, 뭐다? 자율신경계. 즉, 뭐 중에 원심성, 그러니까 연결된, 내장에 연결된 원심성 뉴런 중 주로 내장근, 심장근에 연결된 형태니까 액션을, 명령 어떻게 하라라고 그 명령을 부여받아서 액션이 수행되는 형태라고 보는 게, 그치? 교감은 되게 긴장된 상태로 많이 작동된 형태의
긴장됐을 때 그 스위치가 탁 켜진 형태라면 내 몸이 릴렉스 될 때 탁 켜지는 형태들이 부교감 신경이다라고 인식해 두시면 됩니다. 정반대되는 기능들을 수행해주기 때문에 기량적으로 민감하게 항상성이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기량 조절이에요. 하나의 표적 기관에 정반대되는 걸 기능을 수행해주는 두 가지가 있어서 일정 수준이 되게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그게 기량적 조절인데요. 이제 그 구조는 그 체성신경의 그림 나와있죠. 거기 그 책 그 MD에 보니까 체성신경의 그림은 골격근까지 쭉 연결해서 맨 밑단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 형태고 체성신경계와 비슷하긴 한데 연결된 근육이 다르잖아. 그지? 주로 운동뉴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교감도 부교감도 두 개의 뉴런으로 되었거든? 그러니까 중추가 있으면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교감 앞에가 작고 뒤가 길게 부교감 앞에가 길고 뒤가 작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두 개의 뉴런의 틈을 시냅스틈, 두 개의 뉴런의 틈을 시냅스틈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에만 또 유독 용어를 여기와 여기를 신경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교감하고 부교감 신경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그 뉴런의 틈 사이를 얘네들에게만 신경절이라고 표현해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이유가 긴 게 교감, 신경절 이전이 길고 이유가 짧은 게 부교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둘 다 운동 뉴런의 역할을 실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신경절 사이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여기서 아세틸콜린 똑같이 분비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액션을 수행해준 여기가 반응기잖아. 이 반응기가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호흡기관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소화기관, 소화액 분비가 될 수도 있겠잖아. 근데 만약 똑같은 어떤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면 네 입장에서는 헷갈리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니? 부교감이 흥분하게 됐었을 때 분비되는 맨 마지막 여기는 아세틸콜린으로 똑같아. 근데 야 너 없대, 빨리빨리 뭔가 해야 돼, 너 되게 긴장되고 뭔가 민감하게 뭔가 액션이 수행돼야 돼 라고 할 때 여기서 분비되는 건 주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과 약간 분자구조가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노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내분비되면서 혈관을 통해 이동되는. 근데 신경세포 안에서 분비되는 형태도 화학적 분자구조가 살짝만 달라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노르에피네프린. 그래서 교감의 발달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다음에 부교감의 발달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에서는 당연히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고. 됐죠? 여기도 아세틸콜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량작용을 수행해주는 저 교감하고 부교감에 의한 작동으로 우리 몸의 호흡기관, 호흡운동, 심장박동은 어떻게 했냐? 중학교 때 이거 약간 배우긴 했는데 용어가 살짝 바뀌어서 여러분이 잡아주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살짝 지우고, 그러면 교감은 되게 우리 몸이 긴장된 상태잖아. 긴장된 상태에 그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니까 외부로부터 빛 정보를 최대한 많이 빨리 잘 받아들여서 그걸 되뇌서 판단을 가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공을 확대시켜서 빛 정보를 많이 들어오게끔 해준 거야. 동공이 확대가 되려면 홍채는 수축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죠? 홍채가 이렇게 눈 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동공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뻗어 있는 게 홍채가 돼. 그죠? 뭐 여기는 고정된 상태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 여기가 커지는 거야, 동공이. 그지? 이렇게 쫙 홍채가 펼쳐지면 오히려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져서 커튼을 양옆으로 쪼여매는 것처럼 수축이 되면 동공이 커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홍채가 수축되고 상대적으로 동공이 커지는 거다. 그지? 얘는 반대겠지. 동공이 작아지는 거. 부교감이 작동하게 되면 홍채가 이완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장은 당연히 박동이 빨라지겠지. 심장 박동 빨라지고, 그 다음에 부교감은 늦어지고, 억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심장이 빨라지게끔 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호흡 운동도 교감에 의해서 빨라지거든. 그지? 근데 호흡 운동이 빨라진다라고는 배웠는데, 여러분 거기 책에 보니까 순간가지가 어떻게 돼? 이완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순간가지가 뭐냐? 순간가지. 이번 교육과정에서 되게 이제 멘트를 한국어로 좀 많이 바꾸자, 이렇게 좀 있나봐. 캐대연의 영향이 어쩐지 몰라도, 케이팝의 영향이 어쩐지 몰라도
한국말을 많이 쓰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호, 기관, 기도, 좌우 기관지로 나눠줬고, 뭐 세기관지, 작은 세기관지로 나뉘어져서 이 끝에 한 층의 세포층으로 덮고 있는 폐포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덮고 있는 얘를 우린 폐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치? 자, 여기가 기관, 여기가 기관지였거든요. 좌우로 나눴을 때 기관지. 오케이? 그러니까 순간가지가 뭐냐면 공기들이 드러나는 기관을 말해, 기관. 그치? 기관. 여기서 말하는 기관을, 공기들이 들어가는 기관이나 기관지를 말하는데, 저 기관지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최대한 공기가 많이 들어가려면 얘가 확장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저 기관지라고 하는 공기들이 들어가는 길이 넓어질 수 있도록 됩니다. 라고 해서 넓어져야 공기가 충분히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지가 넓어져서 공기들이 더 잘 들어오는 형태들로 진행됩니다. 이완됩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순간가지가 기도니까 공기들이 들어가는 길. 자, 그래서 순간가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심장활동 촉진, 그다음 오히려 막 긴장될 때 소화운동은 어떻게 돼? 억제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워보지도 않았던 뭐라고 하는 데가 아니냐? 방광 비움이 억제된다라고 나와있죠? 거기도 별표. 자,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바뀐 용어들 좀 잘 기억해야 되니까 체크하세요. 자, 방광 비움이 억제됩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어떻게 기억해야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실까봐 그 전반에서도 열심히 제가 고민을 해봤고, 저 혼자 고민한 건 아니고 선배들하고 같이 고민해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지, 왜 그런지.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긴장되게 되면 이제 나한테 배우던 친구들은 긴장했을 때 소변이 이제 마렵죠.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그래서 소변이 다 차진 않았는데 내가 몸이 되게 긴장됐을 때 소변이 차진 않았지만 소변 보고 싶은 신호가 많이 와서 자주 보러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감이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되게 방광이 확장돼서 이완이 돼서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소변이 자주 봐지는 건 실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 굉장히 긴장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돼? 내 몸이 좀 위축돼요. 이제 막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 위축되고 뭔가 힘을 주다 보니까 복압이 증가해서 이게 외부의 어떤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얘가 푸시되니까 이제 좀 뭔가 내보내야 되겠다는 시그널을 받은 것처럼 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형태인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교육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중학교 때도 방광이 교감에 의한 시그널을 받게 되면 확장됩니다. 이완됩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식하냐면 방광이라는 건 오줌을 채워두게 하는 공간이잖아. 그치? 왜 콩팥에서 필터라고 하는 작용을 거쳐서 소변을 만들고 일정 부피의 소변이 차면 그럼 요도를 통해 내려보내준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 밑에는 관략근이 있었던 거고. 그치?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그러면 오줌을 채워두게 하는 방광이 넓어져요. 그죠? 소변을 채워두게 하는 방광이 넓어져서 이렇게 소변이 조금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겠지. 공간이 더 넓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방광 비움이 억제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막 긴장됐을 때 소변을 자꾸 더 보고 싶은 이유는 교감신경 때문은 아니야. 내가 막 몸을 움츠려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수축된 그런 역할 때문에 복압이 증가돼서 소변을 더 잘 나가게끔 해지는 거지. 오히려 교감에 의한 작용에서는 방광이라는 이 부피가 넓혀져서 방광 비움이 억제되는 시그널로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챗GPT 이용하고 여러 개 등등등 데이터를 통해서 막 왜 도대체 개정교육 과정에서 방광 비움이라는 멘트를 쓰고 교감에 의해서 왜 억제라고 했는지, 이게 출판사가 잘못한 건 아니겠잖아.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어떤 데이터의 정보를 통해 이걸 정리해서 내려 보내주는 형태일 거니까 아마 예전에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은 좀 외우기 쉬우라고 교감이 작동하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막 긴장되면 소변이 자꾸 마려운 형태를 이런 형태로 인식했었었는데 요것부터 다시 잡자. 그지? 교감에 의한 신호를 받게 되면 소변을 더 자주 싸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긴장된 느낌을 받게 되고 하니까
복압의 증가에서 푸시된 압력 때문에 소변을 볼 것 같아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은 거지, 교감에 의한 즉각적인 형태로 소변이 막 많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방광의 부피가 늘어나서 더 오줌을 일단 보관 채울 수 있는 형태로 되더라. 방광 비움이 억제되고요. 오히려 뭐에 의해서 편안한 상태일 때는 방광 비움이 촉진돼서 소변도 잘 싸지게 되더라. 오케이? 방광 비움이 촉진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 꼭 잡아 들고 가고 싶었어요. 꼭 그렇게 기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96쪽 아래 보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요 정도의 기란적 작용까지만 많이 언급된 형태야. 그리고 이제 요 교육과정에서 바뀐 명칭들만 조금 더 채우면 돼. 그치? 바뀐 명칭의 어떤 특징만.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많이 나왔던, 예전에 수능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형태들이 그 아래 팁에 해당하는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분포와 작용에 대한 그 부분이야.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감신경이 주로 어디서 뻗어나오냐면요. 교감신경은 이렇게 생긴 교감은, 자, 명령을 주는 중추는 따로 있어. 야, 심장아 너 빨리 뛰어라. 또는 소화의 분비를 억제시켜라 라고 하는 뭐 소화의 분비 억제,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속도 촉진,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은 숨고리 하잖아. 연수가. 그치? 근데 연수에서 하지만 심장까지 연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지진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가 중앙에 대뇌,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생겼던 게 있었죠. 우리 중학교 때는 사이간자에서 간내로 배웠어요. 근데 얘를 사이뇌라고 합니다. 간 김에 여기를 먼저 합시다. 중추신경계. 자, 94쪽 펴봐요. 중추신경계. 그래서 저기 중추신경계에 이 주름이 많이 져있는 그림들은 많이 봐본 적이 있을 거야. 그죠? 대뇌가 있고요. 고등정신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형태들 대뇌. 언어나 기억, 상상 등 고등정신활동 감각. 그 다음에 거기 뭐 고등, 골격근의 운동 조절과 감각 정보를 통합한다 나오고, 가장 주름이 많이 져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대뇌도 위치에 따라 여기 앞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두엽, 뒤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후두엽, 귀 앞쪽, 귀 위쪽이 측두엽, 그죠? 그 다음에 정수리 쪽이 두정엽,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렇게. 그리고 행해주는 명령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뭐 운동령, 명령을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골격근의 액션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고, 대뇌 밑에 뭐가 있어요? 여기 시상과 시상하부라고 나뉘어져 있는 여기 전체가 다 간뇌죠. 간뇌를 뭐라 하더라? 사이뇌로 바꿨더라. 그죠? 사이뇌라는 멘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로 내 몸의 세계 농도, 또는 삼투압, 그죠? 삼투압이 밑꼬리, 삼투압 같은 말이 체계 농도니까. 또는 혈당량, 그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이런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가 사이뇌입니다. 항상성 유지. 자율신경의 최고 조절. 됐죠? 이렇게 사이뇌가 되고요. 사이뇌 아래쪽에 보면 약간 이렇게 눈탱이가 살짝 들어가는 것처럼 움푹 파져 있는 이렇게 꼬람 같은 게 있어요. 꼬람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꼬람 같은 부분 있죠. 꼬람. 이 부분. 그죠? 꼬람 같은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그림 그리면 여기 이 부분이 어디요? 중간뇌. 그죠? 중간뇌. 중간뇌. 중학교 때는 중뇌라고 배웠었거든요. 중간뇌. 그죠? 그래서 이쪽 눈탱이가 들어가는 쪽이라고 연상하시면 안구운동이랄지 동공반사에 대한 명령해주죠. 중추. 맞죠? 그 다음에 중간에 아래쪽에 보면 거기 지금 약간 통통한 여러분 책에는 다리뇌라고 써져 있죠? 다리뇌는 제가 중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없을 거예요. 예전에 선배들 교육과정 생명에서는 이 다리뇌를 뇌교로 배웠어요. 뇌교로, 그지? 교랑할 때 교, 그죠? 뇌교로. 그러니까 뇌교라고 하는 멘트로 배웠는데, 얘를 다리뇌라고 또 특별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얘 역할은 뭐냐면, 연수가 밑에 있죠.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여기 숨골이라고 하겠는데, 숨골이
호흡 운동이 일할지 또는 심장박동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 그 숨거를 행해주고 있는 호흡 운동의 조절 중 야 너 지금 혈중 CO2 농도가 많은 것 같아 또는 혈중 CO2 농도가 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대신 연수의 어떤 호흡 운동의 명령을 약간 관장을 해주는 거야. 네, 분남해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는 말초신경계 사이의 정보도 전달하지만 뭐와 함께 연수와 함께 숨골과 함께 숨골의 호흡 운동을 보조. 호흡 운동의 역할들, 호흡을 빨리 뛰게 해야 되겠어, 천천히 뛰게 해야 되겠어, 이런 것들에 대한 명령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리네. 여러분 책에 다리네. 뇌교랑색. 그래서 중간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 통통한 뇌교 부분, 더 밑에가 숨거. 그래서 숨거를 연수는 심장박동 속도, 호흡운동 속도, 소화운동 등등을 조절해주는 곳. 운동, 호흡, 소화운동, 조절. 수행한다. 자, 그리고 눈통이란다. 여기 뒤쪽으로 당연히 무슨 뇌가 있겠어요? 소뇌가 있겠죠. 그래서 소뇌. 자, 그래서 대뇌랑 소뇌는 바꿀 이름이 별로 없나 봐. 큰 뇌, 작은 뇌, 중간 뇌까지는 대중소까지는 가만히 놔두고 사이뇌랑 그래서 숨골만 바꿨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다른 선배들은 교육과정에 뇌교라고 배웠던 교랑 역할을 해줬던 일을 다리뇌라고 했어요. 그죠? 다리에 대한 명령만 수행해주는 건 아닙니다. 또 손은 똑같이 편형, 소유인동, 수유인동을 조절. 이렇게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죠? 만약에 명칭 바뀐 것만 기억하면 되고, 대체적으로 그 기능들은 대표적으로 거의 비슷하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오른쪽 95쪽 봐보니까 뭐 사인에 시상과 시상하부로 되어 있어. 대부분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로 전달하고, 시상하부는 체온과 삼투압, 혈당량과 같은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해줘. 중간에, 그죠? 대뇌와 사인의 척수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교량 역할을 해주는데, 소뇌와 함께 몸의 균형도 조절하고, 안근운동과 동공만사의 중추 역할을 해줘. 그 다음에 소뇌는 몸의 균형도 조절하고, 소뇌도 대뇌처럼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졌어. 좌반구가. 그죠? 대뇌도 좌반구반구. 골격근 운동 조절하고 운동기술 익히는 데 관여하고요. 숨골, 다른 말로 연수,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가며 대뇌와 연결된 대부분의 신경이 거기 기억. 중학교 때는 많이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좌우, 대뇌랑 연결되는 좌우 신경이 교차됩니다. 그러니까 우측에서 들어왔던 어떤 정보들이 보고가 되면 자, 대뇌의 어디? 좌측에 꽂혀져서 판단이 되는 거고 연수 쪽에서 크로스가 있어요. 크로스. 여기로 들어왔던 건 여기로 크로스되는 장소가 좌우신경 교차되는 곳이 어디? 숨골 쪽에. 그래서 크로스돼서 나가는 형태라고 보면 돼. 크로스돼서 나가고 크로스돼서 들어오고. 좌우신경 교차되는 게 연수고요. 거기 기침이나 하품, 재채기, 눈물 분비와 같은 반사, 그죠? 무조건 반사.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중추죠. 반사와 반응은 다르잖아요. 뭔가 액션이 주행됐는데 되게 즉각적으로 빠르게 행동이 나타나면 반사. 그리고 반사라고 해서 무조건 대뇌가 아닌 곳만 관여한 건 아니죠. 조건 반사도 대뇌가 기억하는 학습된 형태의 액션이 빨리 진행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볼까? 무조건 반사 중에 빛 반사. 여기 왜 예를 들어서 그거 여기 우리 단합대회나 그런 거 가면 이렇게 하자면 누가 눈을 안 깜빡이나 그러면 눈이 이제 앞에서 자동으로 깜빡거리잖아. 잘 이거 눈 깜빡거리는 건 중간뇌예요.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간장해준 거야. 동공반사 안 보이도. 그지? 근데 눈에 막 양팔레가 썬다거나 팔을 썰 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죠. 그건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눈을 자극한 거거든.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최대한 못 들어오게끔 걸러내주는 명령을 연수가 해줘. 그래서 연수가 먼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분비되는 거랄지, 그지? 그런 것들이 연수가 명령을 내려준 거고, 눈 깜빡임은 중뇌, 동공반사도 중간. 네, 그리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이 음식을 소화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분비되는 신분비는 그것도 연수. 됐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반사들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고, 무릎 반사 척수죠? 그죠? 척수. 자, 척수 단면은 잠깐 쉬었다가 일단 진행할 건데, 아까 여기 지금 교감하고 부교감 위치까지만 살짝 잡자. 자, 아까 여기 위치를 잡으려다가 이쪽 중추신경계를 먼저 설명한 거니까, 그러면 살짝 지워보면,
그럼 봐봐. 야, 심장아, 너 빨리 뛰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줬어. 누가? 숨고리. 그죠? 연수가. 야, 너 심장 지금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리내가 혈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해. 혈중에 CO2의 농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야, 빨리빨리, 심장, 호흡 운동 빨리빨리 하고, 심장 빨리빨리 순환시켜서 얘를 퍼내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심장 뛰게끔 해줘라고 자율신경 교감에게 명령을 딱 주겠죠. 그러면 그 교감신경이 심장까지 어디에서부터 뻗어서 나와지냐면, 명령은 숨고리 주지만, 그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그 자율신경계는 어디서? 이 척수 있죠? 우리 몸통에 쭉 연결된 이 척수의 긴 가발에서 척수에 여기서부터 뻗어서 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 일부러 좀 멀리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야, 혈중의 CO2 농도가 좀 낮아. 그러니까 굳이 호흡을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려? 연수가. 그치? 이 교내가 정보를 받아서 혈중의 CO2 농도가 지금 높은 편은 아니니까, 자, 주인네 지금 천천히 뛰어도 되겠어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혈중의 CO2 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니까 다리내가 명령을 줘. 그래서 숨고리 판단해. 어떻게? 저 지금 심장아 너 빨리 뛰어도, 너 천천히 뛰어도 되겠어?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심장까지 주로 연수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여기에서부터 쭉 뻗어나가 있어. 부교감신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령을 주는 곳은 숨고리인데, 주로 뻗어져 나오는, 부교감이 뻗어져 나오는 건 명령을 주는 그곳에서 바로 뻗어져 나와 있고요. 대신에 명령을 주는 곳은 연수이긴 하지만 주로 교감신경들은 여기 척수에서부터 뻗어서 그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다고 외워두시면 돼요. 모두 그렇게 됐냐면 무엇도, 눈탱이도, 동공도 그래요. 동공도. 자, 엄청나게 지금 외부로부터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해서 외부의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 그래서 중간내가 명령을 줄 거야. 중간내가, 야, 너 지금 외부로부터 빛 많이 받아들여야 돼. 동공 빨리 확대해. 라고 명령을 주잖아. 그러면 이 중간내가 어디? 눈으로 바로 명령을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눈탱이가 이렇게 있고 홍채가 이렇게 있으면 이 홍채까지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이 어디서 뻗어나와 있냐면 여기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명령은 여기가 주래. 중간에가 명령을, 야, 너 빨리 빛 흡수하라 해. 오케이? 빛 많이 흡수하라 해. 동공 확대해. 라고 명령을 여기가 줘. 근데 여기서 타고 여기 있던 교감의 어떤 스위치에 의해서 홍채가 더 많이 수축돼서 동공이 확대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야, 너 그러지 않아도 되겠어. 천천히 동공을 많이 확대시킬 필요 없고 동공은 좀 작아져도 되겠어. 네, 그러면 중간에가 동공을 이완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잖아. 그러면 이 부교감은 중간내에서부터 부교감은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명령을 주는 장기에서부터 뻗어져 있는 건 주로 부교감신경. 명령은 거기 그 내장기관에 그 명령을 준다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계가 직접 명령을 줘. 빨리 뛰어, 심장 빨리 뛰어, 호흡 빨리 일어나게 해 라고 명령을 줘도 주로 교감신경은 어디서 뻗어난다? 척수의 가운데서 뻗어난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 어디에 있는 거냐면 96쪽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을 딱 보니까 96쪽에 어때요? 척수에서부터 동공 확대하라의 눈쪽까지. 그죠? 중간에서부터 뻗어서 동공 확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교감이 왼쪽에 있는 건데 척수에서부터 그럼 척수가 동공을 확대하라는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고. 동공을 확대하는 명령을 주는 건 중간내가 명령을 줘. 중추는 중내니까. 근데 중간내가 스위치를 딱 켰는데 하필이면 그 스위치가 시작되는 지점이 척수이다 보니 척수에서부터 뻗어서 동공까지 연결되는 거라고. 교감신경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는 심장박동 촉진도 누가 명령은 줘? 명령은 심장아 너 빨리 뛰어! 명령은 누가 줘? 숨고리 줘. 근데 숨고리 스위치를 딱 켰다고. 근데 그 스위치를 자율신경의 스위치, 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켰는데 이 하필이면 교감이 뻗어나온 위치가 연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심장까지 연결된 게 아니라 어디로? 척수에서부터 심장으로 연결이 됐다. 됐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다 대부분 척수에서 뻗어서 그 내장기관 그 골격근이 아니라 관략근이나 내장기관이나 또는 심장근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되겠어요? 근데 오른쪽 부교감 봐봐. 부교감은 야 중간에가 스위치를 딱 켰어?
야, 동공 굳이 확대시킬 필요가 없어. 동공 축소해도 되겠어. 라고 하면 중간에서부터 뻗어서 눈까지 연결돼 있죠? 그쵸? 중간에죠? 위치. 자, 그 다음에 심장아, 너 천천히 뛰어도 되겠어. 그럼 심장박도 억제가 부분이 어디서부터 뻗어나가 있어요? 척수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 아니죠? 그죠? 척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숨골. 그죠? 통통하게 있는 뇌교 쪽, 아래쪽 여기 숨골에서부터, 그죠? 연수에서부터 바로 부교감이 심장까지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부교감은 주로 명령을 주는 명령을 주는 그 중추신경에서부터 바로 뻗어나가는 부분. 그치? 명령을 주는 중추신경계가 따로 있지만, 촉진, 심장아, 너 빨리 뛰어, 호흡 운동 너 빨리 해. 라고 하는 그 빨리빨리 해, 긴장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스위치를 켜주는 곳은 중추신경계. 근데 하필이면 그 스위치가 뻗어나가는 최초 위치가 어디에서? 척수에서부터 뻗어나간다는 거, 교감.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방광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하고 불교감은 살짝 달라요. 그죠? 방광은 명령을 주는 장소가 따로 있진 않아. 척수에서부터 바로 뻗어나가. 교감도 부교감도 맨 아래쪽에. 그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와 관련된 문제 조금 더 하게끔 하고 제가 흥분 전달 난이도 높은 문제 조금 가져오도록 할게요. 좀 쉬어요. 그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기억에서 기억이라는 위치가 있고 니은이라는 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이렇게 나가는 애가 있죠? 얘가 착한 사람도 저만 보인다는 칼륨이었고요. 미안해요. 칼륨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보이는 얘가 있죠?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얘가 나트륨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개념을 한번 풀어봐요. T1 때 기억에서보다 맨 마지막에 T2랑 T3 비교하는 거야? 디귿 보기 T2일 때보다 T1이 그냥 자 볼게요. 일단 8번 첫 번째 개념 문제인데요. 개념 문제에서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올레가 분극을 유지하고 있다가 역지사의 자극을 받게 되면 나트륨이 막 유입되면서 자극을 받은 최초 부위에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이 생기겠지? 유입되고 있는 거지. 나트륨 유입되는 그림이 여기네. 그지? NA가. 그러니까 이 2가 얘가 지금 나트륨 통로고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은 항상 바깥에서 세포 바깥에서 이런 애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댔죠. 처음에 조금 문을 열다가 들어온 것이 촉진해서 더 많은 나트륨을 유입시키면서 역지선이 이상으로 전이가 증가하게 되면 그죠? 마이너스 50mV 이상으로 전이가 증가하면 활동전이로 플러스 30mV까지 찍게 되더라. 이렇게 전이가 증가하면 이게 활동전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원래의 위치로 빨리 되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지? 근본적으로 나트륨을 끄집고 머리끄댕이가 붙잡고 퍼내주면 되지만 얘가 반응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이트인데도 안에 있던 나트륨이 바깥으로 이 통로 쪽에서 못 나가. 그래서 양이온이 안쪽에 많이 생긴 거니까 이제 제분국의 스타토는 어떻게 되더라? 제분국의 스타토는 여기 있던 칼륨을 바깥쪽으로 유출시키면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그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안에 있던 칼륨을 바깥으로 많이 유출시키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어디 포지션인지 찾을 수 있어. 그치? 이 방향을 통해서. 그렇다면 T1일 때, 자, 나트륨 이온을 통한 통로는 기억에서보다
나트륨 이온을 통한 통로는 기억에서보다 니은에서 높다. 즉 안에서 나트륨의 농도가 높냐 물어봤어. 자, T1일 때든 T2일 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바깥에 있던 모든 나트륨이 역전돼서 들어올 만큼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내부의 전위가 플러스 30으로 증가한 게 아니라고 해. 정말 일부만 들어와도 내부의 전위는 원래 마이너스 70으로 굉장히 나갔었기 때문에 일부만 들어와도 전위가 증가된 상태인 거야. 즉 언제의 상황에서는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세포 바깥이 높아요. 칼륨의 농도는 언제의 상황에서는 칼륨을 아무리 많이 이바에 유출을 시켜주고 있는 제부국의 상황에서도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높고 칼륨의 농도는 항상 그 다음에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바깥이 높아요. 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했고요. 자, 원과 투를 통한 이온의 이동에는 ATP가 사용되냐라고 했어요. 원과 투를 통한 이온의 이동에 ATP 쓰나요? 통로? 펌프 아닌데? 펌프만 ATP 쓰냈죠? 통로는 안 쓰죠? 오케이. 그래서 너 땡. 그죠? 땡. 너도 땡. 그죠? 그럼 디귿 하나만 맞겠네. 그쵸? 자, 그럼 디귿 하나 볼까? 원을 통한 칼륨 이동량, 투를 통한 나트륨 이동량은 자, 그럼 봐봐. T2일 때는 T1일 때랑 비교해서 T1일 때가 탈분국이니까 당연히 2를 통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탈분국일 때 많죠? 그죠? 탈분국이 언제의 상태야? T1일 때지? 분모값이 더 많죠? 그지? 예, 그래서 얘 혼자만 맞네. 맞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 혼자만 맞아서 답은 2번입니다. 보니까 여기 하단에 뿅 조그만하게 답을 제가 기재해놨어요. 오른쪽 아래 하단에.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요런 형태 답까지 확인해보라고 뿅 넣어놨 후에 한 장 넘겨봐. 이제 넘기면 자, 8번 문제 나와 있는데 자, 8번 문제 여러분 한번 봐봐요. 8번이랑 오늘 거의 12번까지 총 6쪽 7쪽 제가 일부 연결되어 있는 쪽수에서 일부분이니까 4문제 하나, 둘, 셋, 넷, 4개 붙어있는데 3개까지만 해도 많이 풀리겠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자체가 안 올 수 있어. 흥분 전도 속도. 흥분 전도 속도가 신경 자극 전도 속도.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흥분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썼거든. 자, 어떤 형태냐면 이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게 이거야. 지금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배웠던 흥분 소요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국 뭔가 역지상의 자극을 최초로 받은 지점에서 역지상의 자극을 최초로 받은 이 지점, 그지? 며칠간 받아. 역지상의 자극을 최초로 받은 자극 시작 지점, 자극 시작 지점. 오케이.
자극을 받자마자에 해당하는 이 위치는 받자마자 분극이 깨지면서 8분극, 재분극 이 그래프대로 진행해. 이 그래프를 나는 뭐라고 명시할 거냐면 흥분 소요시간 그래프라고 명시할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여기에 최초로 자극을 받은 이 위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부터 그죠? 왜 자극은 항상 한 번만 주니까 한 번만 받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자극을 줬는데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아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또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서로 다른 위치가 있겠지. 그지? 근데 이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거라고. 그죠? 그래서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에서 자극을 준 최초 지점에서부터 6cm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7cm가 떨어져 있거나 9cm가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은 동일한 시간으로 자극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자극을 주고 6ms대로 스탑을 시켰어.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6ms의 시간을 딱 스탑을 시켰을 때 서로 다른 거리이긴 하지만 거리는 다르지만 6ms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스탑을 시켜서 내부의 막전이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오케이? 그럼 봐봐. 자극을 준 최초 지점에서는 이 그래프대로 딱 진행하고 나서 끝나면 이 3ms가 지나고 4ms가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스탑 되어 있는 거지. 한 번 자극 주고 끝. 그지?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추가적인 자극을 또 주는 건 아니라고. 이 자극이 이 각각의 뉴런마다의 지름이 더 넓냐, 지름이 더 좁냐, 각각의 어떤 마리진마다의 뉴런마다의 특징에 의해 이 흥분이 전도가 되는 속도가 고유하게 있어. 이미 그 전도되는 속도를 줬어. 얼마로? 저기 3cm/ms라고. 1ms당 3cm씩을 가는 마리집의 지름을 갖고 있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극은 줬는데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6ms 때에 내부의 막전이가 그지? 자극 주고 나서 5ms의 시간이 있었을 때는 내부의 막전이가 여기든 여기는 어떻게 되게? 라고 물어봐. 그지? 동일하게 시간은 똑같이 자극은 최초로 여기다 줬는데 동일하게 5ms가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여기 위치는 어때? 받자마자 바로 이렇게 진행해서 3ms 때 마이너스 80 과분극을 진행해 4ms 때 원래 분극으로 되돌아가 그 다음에 5ms 때도 여전히 분극을 계속 유지하고 있겠지. 그쵸? 그죠?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시간은 동일하게 5ms가 흘러가게 되면 여기 있던 자극이 이만큼의 각각이 진행되는 어떤 전기적 저항의 차이, 이런 뉴런의 전도되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게 물어보면 이 6cm 떨어진 거리에서 그 5ms 때 자극은 여기다 주고 5ms 때의 내부 전위는 얼마가 되냐? 그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6cm 대 거리까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시간을 이 자극을 주는 여기를 P라고 하자. P에서 6cm 거리까지 여기 6cm 거리를 기억이라고 하자. 기억거리, 윗거리, 뒤거리. P에서 기억 지점까지 자극이 가는데 걸린 시간. 시간은 뭘 알면 구할 수 있어? V와 S를 알면 구할 수 있지. T는 V보다 S니까. 뉴런이 전도되는 고유한 속도를 알고 있어. 거리도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도착한 다음 나머지 시간만큼만 이 그래프대로 진행하는 거야.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나머지 이 시간만큼이 이 나머지 남는 시간만큼 도착 후 공통으로 다 이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나머지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면 해봅시다.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 걸리겠어? 얘가 전도되는 속도가 3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 떨어졌어? 6cm 떨어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P에다 자극을 딱 주면 기억이라는 그 위치까지 도달해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 2ms가 걸려. 그지? 그래서 2ms 걸려간 다음에 나머지 만큼의 시간이 도착 후 공통적으로 이 그래프대로 다 진행됩니다. 그지? 그러면 도착 후 얘는 뿅 해서 나머지 30ms만큼을 다 진행했기 때문에 저 그래프대로 보면 마이너스 80mV의 내부지점 과분극을 한 거야 이제. 됐죠? 동일한 형태로 자극은 여기다 줬는데 거리가 훨씬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어쩌겠어?
똑같이 5ms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이 디귿에서의 내부 막전이를 만약 물어봤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 동일하게 시간은 모두 다 공통으로 흘러가는데 거리가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P에서 디귿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거기만큼 가서 나머지 시간만큼만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 저 그래프를 공통으로 다 진행한다고.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대로. 그지? 나머지 시간만큼만. 그러면 얼마 걸려서 가? 9cm, 3cm per ms의 속도로 거리가 9cm 떨어져 있어. 그지? 얼마 걸려? 3ms. 그지? 3ms 걸리고 나머지 2ms, 코딱지만큼 이제 겨우 자극을 준 지점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겨우 탈근국의 정점까지만 간 거지. 그지? 이걸 보실 수 있어요. 그지? 자극을 준 최초 지점은 가자마자 공통된 이 흥분 소요 시간 받자마자 이 5ms라는 시간 내부에서 이만큼으로 받자마자 이 지점은 다 진행하는 거고, 거기서 떨어진 위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는 양방향이거든. 그래서 서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얘 거리가 떨어진 게 기억 다시가 똑같이 양쪽으로 똑같으면 동일해. 가는 정도가 똑같다고. 흥분 전도는 항상 자기의 전도는 양방향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전달은 한 방향이지,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가지돌기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전달을 고려하면 항상 정해진 축삭돌기 말단에서 그 다음 가지돌기 쪽으로만 가는 거고, 하나의 뉴런 내에서 대칭적으로 똑같이는 동일하게 같은 간격만큼 동일하게 퍼져서 대칭으로 흘러가는 거고, 전도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걸 좀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저 그래프상 조금밖에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머릿속에 가져두신 상태로, 얘는 그래서 30mV 정도 진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쵸? 네.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억에서 디귿까지 흥분이 전도되는데 속도를 물어봤어요. 흥분이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을. 근데 기억에서 디귿이 어차피 떨어진 거리가 3cm니까 얘의 전도된 속도가 3cm/ms라면 3cm를 가는데 1ms 정도가 걸린다면 기억 보기 맞죠? 예, 기억에서 디귿 사이는 1ms에 걸려서 갈 거고,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2ms일 때 기억의 막전을 물어봤어. 그지? 자극을 주고 2ms 때. 그지? 그러면 자극을 주고 2ms래.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풀어내면 돼요. 자극은 기억 피했다 줬는데 2ms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기억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자극을 준 피에서부터 기억이랑 6cm 떨어진 거리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 3cm/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지? 가는데 2ms 걸려. 이제 막 도착했네. 그지? 이제 막 도착했어, 거기로. 그죠? 그래서 뭘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흥분소요를 했겠어. 이제 막 도착해서 이제 도착한 지점인데 이제 마이너스 70이야. 그지? 그래서 이긴 틀려. 이제 막 도착해서 2ms 걸려서 그 위치에 이제 막 도착한 거야. 자,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니은 지점의 내부 막전이가 0mV보다 높겠니 낮겠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계산해봐. 시간 줄게. (3ms를) 나누는 거죠. 어떻게? 자극을 주고 피에다 자극 주고 거기서 떨어진 거리가 니은 지점인데, 그럼 7cm 떨어져 있네? 그죠? 분수 그대로 생각해놔도 돼요. 3cm/ms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여기를 7cm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3분의 7ms. 맞죠? 그죠? 근데 내가 흘러보내고 있는 전체 시간은 자극 주고 3ms. 그죠? 그럼 분수 통분해서 3분의 9ms가 3ms죠?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만큼? 3분의 2ms 정도만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도를 진행하겠네? 맞지? 흥분 소요 시간 그래프도를 진행하는 건 3분의 2ms 정도만 찌끔. 이제 막 탈부분을 살짝 활동말동 여기다 보니까 살짝 선이 그려져 있죠. 쪽쪽. 여기서 이 정도? 그지? 아직 역지전이 못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 마이너스 60도 안 된 정도? 그 정도. 그죠? 그러면 0mV보다 높겠니? 그럼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포함해서 표현해야죠. 0mV보다 높으려면 여기가 0이면 여기보다 높은 수치들 여기에 범주에 있어야지만 막전이가 높은 거지. 낮은 거지 여기는. 그래서 너도 땡. 누가 답이야? 기억 혼자만 하자.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봐. 어디 해봐? 그 다음 쪽 12번.
시냅스가 있다 없다의 조건 말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거야. A와 B의 차이는 시냅스 유무 이외의 조건은 동일하다 라고 한 말이 B에만 시냅스가 있고 나머지 A 뉴런과 B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 다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일단 A의 P1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8ms예요. P2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래. 이러면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 V는 모르겠지만 그지? 여기다 자극 줬고 여기 내부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80mV가 됐다 그 말이지? 그러면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맞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3ms만큼 진행한 거네? 맞죠? 그러니까 이 8ms의 시간이 가는 데 걸린 시간 도착 후 이 그래프대로 진행해서 마이너스 80이니까 3ms 진행? 그럼 가는 데 얼마 걸려? 5ms 걸려? 그지? 근데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니까 V분의 S면 S가 얼마니까 10cm니까 AI의 속도는 2cm/ms네. 근데 이 A 뉴런의 2cm/ms의 흥분의 전도 속도가 누랑 똑같아? B랑 똑같네? 그죠? 2cm/ms로 똑같네? 오케이? 맞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럼 A의 흥분 전도 속도 A 맞고요. 그럼 B의 P2의 역지사인 잡으셨어요. B의 P2의 역지사인 잡으셨어요. 3ms 그때 P3의 막전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죠. 왜? 모든 조건 다 똑같다고 A와 B가. 그지? 그러면 2cm가 떨어졌으니까 가는데 1ms 걸릴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시간 3ms라는 시간을 또 쪼개볼게. 여기다 잡아줬으니까 2cm까지 가는데 그지? 2ms 걸릴 거고 그죠? 1ms 걸릴 거고 도착 후 나머지 2ms만큼만 진행하겠네? 그죠? 도착해서 요것만큼 진행해서 플러스 30이네? 맞네? 그쵸? 여기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A와 이거 막 길어요. 긴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A와 B의 P3 했다. 여기서 자극 줬대. 자극을 준 시점을 좀 달리했어. 그럼 여기다 자극을 줬는데 P3에 A는 어차피 하나의 뉴런이니까 갈 거고 B는 시냅스로 이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시냅스한테 갈까요? 흥분이 전달이 될까요? P1까지 가나요? 안 가죠? 전달 안 돼요. 그러면 궁극 그냥 안 가. 여기서 안 가니까. 여기서 안 가니까. 궁극이야. 그러면 B의 P1은 마이너스 70mV. 안 가요. 그리고 A의 P5는 갈 거야. 그지?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12cm. 그죠? 12cm 떨어져 있고 저기다 잡아줘서 저기다 흘러갔는데 미리세크 흘러갈 거리가 2cm/ms죠? 흥분의 전도 속도가. 그럼 6ms네. 나머지 1ms 진행하겠네. 그죠? 가는데 6ms 걸려서 나머지 꼴랑 1ms 정도만 진행이 되죠. 그러면 이 정도에 해당하는 거겠죠. 70보다 높네요? 마이너스 60으로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60 정도? 그러면 마이너스 60과 마이너스 70 비교하면 마이너스의 개념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돼. 막전이가 높냐 낮냐 이거니까. A의 P1이 더 막전이가 높다. 맞다. B의 P1은 마이너스 70이니까 안 갔으니까. 맞다. 그래서 비밀이가 다 맞다. 5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요게 좀 연습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MPIC 문제에서 제가 풀어보라고 했었던 문제 중에 아마 다른 건 참아볼 수 있어도 고난이도 문제 중에 거기 91쪽에 있는 7번은 어려울 거야 라고 했거든요. 방금 거 풀어들었으면 71쪽에 9번도 조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9번까지도 풀어보시고 우리 다 다음 주에 이제 수업하잖아. 다음 주 학원 방학이니까 그래서 92, 93쪽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오늘 했던 신경계 실력 숙수까지 해서 101쪽까지 해볼 것 할 때 빡세게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